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남자이고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서 남자 3명이서 같이 살고 있죠. 사실 저희 첫째 아들은 제가 마음으로 낳아서 길렀어요. 그치만 저는 아들 둘을 아주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어요. 저와 아내는 제가 30살 때 만났어요. 아내의 첫인상은 정말 청순했고 몸도 너무 가녀렸고 얼굴도 창백했죠. 그런데 만나고 보니 정말로 몸이 너무 약해서 자주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건강검진을 받아보게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여자친구는 아마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일찍 돌아가셨다며 유전일 거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다 걸렸고 감기도 자주 걸렸죠. 그래도 저는 연약했던 여자친구를 위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한약도 지어서 먹여도 보고 다양한 비타민 등등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여봤죠. 운동도 시켜봤는데 딱히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그녀가 너무 좋았고 평생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에 다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 후에 결혼을 하고 아내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임신을 했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태교를 하면서 옆에 있어줬는데 아내의 몸이 약해서 그런지 유산이 되었습니다. 너무 슬펐지만 아내가 더 속상해할 것 같아서 티는 내지 않고 힘든 아내에게 위로를 해주었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임신을 했는데 그 생명도 유산이 되니 그러면 안 되지만 아내에게 쓴소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는데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 여보, 우리 아이 입양할까?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도 아내가 아이를 낳고 고통은 싫고 자식은 갖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이기적이라고 욕했습니다. 그치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싶긴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살짜리 민수를 입양했어요. 정말 작고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와 아내는 조금씩 예전의 관계를 되찾은 것 같았고 민수를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또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는 민수를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임신을 하니 기쁘긴 하더라고요. 그치만 아내는 이미 2번의 유산을 했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신기하게 이번은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만삭이 되어 갈 때쯤 의사 선생님께서 산모님 몸이 너무 약하셔서 아기를 낳게 되면 아마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실 거예요. 지금 아기를 포기하시는 게 어떠신지.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아기를 낳게 되면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내 둘 중 한 명은 생명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첫째가 있기도 하고 아내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 둘째 포기하자. 민수 있잖아, 응? 나 너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라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꼭 낳고 싶다며 둘 다 죽지 않게 정신줄 꽉 붙잡을 테니 믿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믿기로 했는데 아내는 둘째를 낳자마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면서 저와 2 아이만을 남겨놓고 간 아내를 원망했죠. 병원에서 아내의 짐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는데 편지 속에는 여보 미안해. 내가 고집을 피워서. 그치만 난 꼭 죽기 전에 아이를 낳고 가고 싶었어. 여보한텐 미안하지만 난 내 소임을 끝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 우리 아들들 잘 키워줄 수 있지? 내가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거야.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내는 몸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고 싶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둘째 민영이를 낳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래도 아내가 후련히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내가 저희 곁을 떠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첫째 민수와 둘째 민영이는 피가 섞인 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2 아들을 똑같이 대우하며 부모의 노릇을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정말 친형제인 줄 알아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2 아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긴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아이들을 돌볼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 집 근처에 사시다 보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일을 할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제가 퇴근을 하면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다지면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 정말 피곤했고 얼른 씻고 자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죠. 그래도 아이들은 정말 착하고 사이가 좋아서 제가 피곤한 줄 알고 저를 배려해 둘이서 놀더군요. 아직 어린아이지만 일찍 철이 든 것 같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본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외투를 걸어두려고 이불을 밟았는데 갑자기 이불 속이 푹 하며 음식물이 잔뜩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그것을 밟으니 미친 듯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아이들에게 이거 누가 그랬어?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랬지? 라며 잔뜩 혼냈습니다. 음식은 제가 아침에 먹으라고 차려놓고 출근한 국이랑 밥인데 먹지 않고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그릇째 이불 속에 넣어놨더라고요. 민수야, 민영아. 아빠가 아침에 차려놓고 간 음식을 여기다 두면 어떡해? 안 먹을 거면 싱크대에 놔뒀어야지. 라며 아이들을 혼냈고 어린 두 아이를 벽에 세워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때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아들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왜 애들 이불 밑에 음식 놔두게 해?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야지. 라고 화를 내니 엄마는 애들이 너 퇴근하고 오면 먹인다고 그렇게 놔둔 거야. 난방 틀면 돈 많이 든다면서. 식으면 안 된다고 이불 밑에 둔 거라고. 내가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자기 아빠 퇴근하면 먹일 거라고 첫째랑 둘째가 얼마나 고집을 피우던지. 할미인 내가 손주를 이길 수 있나? 라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메어오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아내가 죽고 나서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자고 있는 아이들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고 같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첫째와 둘째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일하는 도중에 선생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서요. 저는 너무 놀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학교에 데려다 주지 못했고 첫째가 둘째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해서 첫째를 믿고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어머니도 어떡하냐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이들에게 큰일이라도 났을까봐 아이들 학교 가방에 달아놓았던 위치 추적기를 휴대폰으로 확인했어요. 집에서 1시간 정도 걸어야 나오는 우체국으로 잡히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직장 팀장님께 겨우 사정해서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곳에는 민수와 민영이가 있었는데 둘은 편지를 보내달라고 우체국 직원에게 떼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표를 붙이지 않아 우체국 직원은 보내줄 수 없다며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죄송하다고 한 뒤 아이들을 끌고 우체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첫째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여기가 지금 학교야? 너 할머니한테 민영이 데리고 학교에 잘 갈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위험하게 둘이서 왜 이렇게 먼 곳으로 와? 형이 됐으면 동생을 잘 지켜야지. 라고 화를 냈어요. 민수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민영이는 아무 잘못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까지 자기 동생을 위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무슨 편지를 어디에 보내려고 여기로 왔는지 물었더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빨리 말 안 해? 왜 여기까지 왔냐고! 라고 하니 민수는 그제서야 자기들이 보내려던 편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편지를 열어 내용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편지는 죽은 아내에게 보낸 편지였고 학교에서 한글을 배웠다며 서툰 한글 실력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저희 4명이서 같이 있는 그림과 함께 엄마, 우리 가족 사진이야. 엄마 보고 싶어. 오늘은 꼭 우리 꿈에 나와줘. 사랑해. 라고 적었더라고요. 아직 한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한 글자씩 써내려갔다는 생각에 저는 고개를 떨군 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는 둘째를 낳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서 가족 사진도 없더라고요.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순 없는 걸까요?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아직 자기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하루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곧장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고기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술주정이 조금 있으세요. 술을 먹고 많이 취하셔서는 실수로 저희 첫째 민수를 붙잡고 애야, 넌 네 친엄마가 궁금하지 않니? 너희 아빠가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알아? 네 아빠가 너 입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민영이랑 너는 친형제가 아니야 라고 해버린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도 아직 어린 10살이니까 이해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째는 또래에 비해 성숙한 편이라서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급히 두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고 민수는 그때까지도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어디까지 말을 해줘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민수가 아빠, 나 주워온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야, 무슨 민수가 주워온 자식이야. 할아버지가 취하셔서 장난친 거야. 아니야, 난 민영이 형 아니야. 난 주워온 자식이야. 저는 너무 놀랐죠. 정말 어린아이여도 입양이라는 게 뭔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맨날 민영이 말고 나만 혼낸 거지? 아까 우체국 갔을 때도. 아니야, 아빠는 민수가 첫째니까 동생을 잘 돌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민수는 평생을 제가 친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텐데 예고도 없이 그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았으니 충격받을 만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엄마한테 편지를 쓰려고 우체국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친엄마가 아니라고까지 하니 아직 10살밖에 안 된 민수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계속 저에게 반항을 하며 이거 싫다 저거 싫다 했고 그렇게 단짝처럼 친하게 지내던 민영이와 멀어졌습니다. 둘은 맨날 싸우다 보니 저를 힘들게 했어요. 민수는 계속 저에게 친엄마 찾는다고 했고 민영이가 어떤 물건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왜 해? 넌 내 친동생도 아니잖아 라고 했어요. 그래도 사이좋은 형제여서 둘을 두고 걱정 없이 출근을 할 수 있었는데 민수가 삐뚤어져 버리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둘은 항상 싸워서 집은 난장판이 되었고 저는 그것들을 치우면서 하루 일과를 끝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하늘에서 제가 아들을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아내만 생각하면서 꾹 참고 키웠습니다. 항상 등하교도 같이 했던 민수, 민영이는 각자 다니게 되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를 마치고 민영이는 혼자서 집을 걸어오다가 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위반을 하던 자동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일을 하던 도중 급히 병원에서 온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그렇게 둘째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을 하는 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민수를 데리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은 잠깐 밖으로 나가셔서 저와 민수는 둘이서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급히 나오시며 아버님, 민영이 혈액이 부족해서 어쩌죠? 민영이가 특수한 혈액형이다 보니 저희 병원에는 혈액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첫째 아이가 혈액이 맞는 것 같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둘째는 과다출혈이 너무 심해서 공급할 혈액이 필요했는데 둘째에게 혈액을 공급해줄 수 있는 사람이 첫째가 유일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우연히 둘째와 첫째가 혈액형이 같아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워낙 민영이를 싫어해서 친동생도 아닌데 내가 왜?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민수를 설득할 말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또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피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민수 앞에 쭈그려 앉으시며 얘기하시더군요. 민수야,
지금 동생이 많이 아파. 어쩌면 하늘나라로 갈지도 몰라.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의 피를 동생에게 나누어 주어야 해. 좀 아프겠지만 그러면 동생이 살 수 있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말이죠. 민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고민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민수는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아서 헌혈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민영이를 위해 자신의 피를 나눠줄 생각을 해주니 고마웠죠. 그때까지 저는 민수가 단지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는 봉사정신으로 피를 주겠다고 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민수 팔에 주사 바늘을 꼽고 피가 나오는 것을 저와 민수는 보다가 갑자기 민수가 저를 쳐다보며 펑펑 울면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안부 인사 전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얘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어서 우선 달래주고 주사 바늘을 얼른 뺐죠. 민수는 울음을 그치고 눈을 감더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민수야? 다 끝났어. 이제 일어나도 돼. 왜 눈을 감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민수는 하늘나라에 갈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분들은 다 놀라셨죠. 민수는 한 번도 헌혈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서 피를 뽑아 동생에게 주면 자신은 곧 죽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너 그럼 죽을 줄 알면서 왜 피를 준다고 한다고 했어? 라고 하니 나는 사실 동생이 좋거든. 내가 저번처럼 같이 손잡고 횡단보도 건넜으면 이런 일 안 생겼잖아. 민영이 이렇게 된 거 내 탓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펑펑 울어버렸는데 정말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래 중에서 나름 성숙한 편이라고 자부했던 저희 첫째도 알고 보면 똑같이 어린아이인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라고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니. 그때 저는 민수한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도 저희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고 물으면 굉장히 고민할 텐데 친동생도 아닌 민영이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준 민수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돌아가 꼭 안아주며 고마워 아들 이라고 했고 민수가 뽑아준 피 덕분에 민영이의 수술은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영이와 민수는 예전처럼 다시 각별한 형제 사이로 돌아왔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아이들도 어느덧 커서 말썽도 부리지 않고 의젓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기일에 저희 3명은 항상 묘지에 방문해서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며 늘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 민수와 민영이를 정말 사랑하고 이 두 아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우리 아내의 몫까지 열심히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게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이젠 저도 조금 털어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사랑인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유치원에 다녔던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깝게 지냈던 사이여서 그런지 부모님들끼리도 굉장히 친하셨어요. 저와 아내 둘 다 집안에서 장남과 장녀였고 부모님들끼리의 연배도 비슷해서 가족 동반 여행도 종종 가곤 했죠. 아내는 언제 어디서나 늘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저희는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고 친한 친구였죠. 게다가 아내는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로 미모가 빼어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에 빠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었죠.
사실 언제부터 아내를 좋아했냐는 질문을 들으면 쉽사리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 몰랐던 순간부터 아내와 함께 했었으니까요. 학창 시절을 다니던 내내 저는 항상 주위에서 부러움을 사곤 했습니다. 아내는 학창 시절에도 정말 예쁜 걸로 엄청 유명해서 옆 동네 애들도 아내 얼굴 한번 보겠다고 종례 시간을 도망쳐서 아내와 제가 다니는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도 꽤 자주 있었거든요. 아내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졌는데 꼭 연예인 김희선을 닮았어요. 아내와 저는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어색해지거나 멀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저를 정말 잘 챙겨줬었거든요. 저는 제 아내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다는 충동을 수천 번, 수만 번은 느꼈지만 쉽사리 고백하진 못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고백해버리게 되면 저와 아내가 긴 시간 이어온 친구로서의 인연들이 단번에 끊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로도 아내의 곁에 머물 수 없으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몰래 혼자서만 아내를 짝사랑해왔습니다. 꽤나 오랜 세월을 말이에요. 아내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미모에 물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점점 커져갔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아내가 한미모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조금 논다 하는 형님들에게 정말 많은 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님들이 아내 입장에서도 그렇게 싫은 편은 아니었던 것인지 고백을 받으면 만나기도 했었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귀던 형님께서는 제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나 보더라고요. 하루는 같은 반 친구가 마치고 뒤뜰로 나와달라고 적힌 쪽지를 방금 누군가가 제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뒤뜰로 나갔고 그날 정말 말 그대로 얻어 터졌어요. 그 형님께서는 제게 아내에게 수작 부리지 말고 떨어지라면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기 시작했고 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죠. 바로 그때 익숙한 음성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제게 달려왔어요. 그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 형님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저는 자신에게 형제이고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불같이 냈어요. 그 형님께서는 아내 몰래 벌인 일이었던 모양인지 무척이나 당황하는 듯 했고 아내는 그런 형님에게 당장 사과하라며 길길이 날뛰었죠. 아내가 생각보다 화끈하고 불같은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욱 반했던 거지만 말이에요. 그 형님은 우물쭈물하더니 제게 사과를 하고 아내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제 우리 사이는 끝이라며 이렇게 경우 없고 폭력적인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다고 얘기하며 저를 부축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 때문에 제가 다쳤다며 엉엉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제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평생 잡혀 살겠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내는 평소처럼 친구 관계를 항상 유지했고 저도 제 마음을 최대한 꾹꾹 눌러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죠. 아내에게 한 가지의 단점이 있었는데 아름답고 완벽한 얼굴과 몸매를 받은 대신에 공부는 조금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부머리 하나만큼은 전교권에서 놀았죠. 우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같은 학교에 진학했지만 대학만큼은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전문대에 진학했는데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활발하게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클럽에 갔고 남자친구를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다 헤어지길 반복했습니다. 술에 취해 가게에서 필름이 끊긴 아내를 아내의 친구들이 제게 연락해서 데리러 가길 정말 수백 번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순해 보였던 것이 그런 아내가 전혀 더러워 보이지 않았고 경멸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사랑하고 있는 여자가 즐겁고 행복하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노는 것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내의 천성은 여전히 제게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친구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저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연애를 하지 않는 제게 매번 물었어요. 정수야, 너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으면서 왜 연애를 안 하니? 내가 소개팅 해줄까?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네가 너무 좋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죠. 아내는 성인이 되고 나서 수많은 연애를 했고 그럴 때마다 울고 웃으며 제게 위로받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내의 남자친구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취급을 하며 어와둥둥 업고 다닐 것 같은데 아내가 만나고 다니는 남자친구들이 왜 그렇게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것인지 정말 가슴이 아팠죠. 사실 마음을 숨기고 감정을 삭히고 그렇게 참는 것이 초반에야 어렵지 세월이 지나고 지나다 보면 말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다는 충동도 무뎌지더라고요. 그렇게 20대 초반을 보냈고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전역을 하고 보니 제가 입대와 전역을 하던 도중에 아내는 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더군요. 군대에서도 아내가 보내준 택배와 편지들이 많이 힘이 되었었죠. 저는 전역 후 복학을 했고 학교 생활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아내가 정말 많이 힘이 되어 주었죠.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는 제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 아내였거든요. 저는 친구였던 아내의 내조 아닌 내조로 좋은 곳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운동을 하는 거였어요. 평생 동안 제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고 언젠간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외모야 이미 물려받은 걸 어쩔 수 없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몸 말고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180cm가 넘는 장신이었고 피나는 노력 끝에 보기 좋은 근육질 몸매를 가질 수 있었어요. 직업도 좋았고 몸도 좋아지자 자신감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내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거절하더군요. 가족과도 같은 제가 자신에게 이러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내는 저를 거절하고 난 뒤에도 저를 끊어내지 않고 여전히 만나주었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을 접겠어요. 처음엔 세상을 잃은 것 같았는데 이미 제 마음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상황이라 아내의 거절에도 쉽사리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고백을 하게 되었죠. 1년에 한 번씩 고백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어느덧 네 번째 고백을 했을 때 저와 아내의 나이가 딱 30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 고백을 받아들여 주었죠. 저희는 연애와 동시에 결혼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아내를 제외한 어떤 다른 여자도 없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아내도 저도 평생을 함께 알고 지냈다고 해도 무방한 상태이니까요.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결혼 정년기 때 만나기 시작해서인지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도 무척이나 즐거워하셨어요. 저와 아내의 만남을 진심으로 웃으면서 축하해 주셨거든요.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기를 권유했어요. 제가 혼자 벌어도 저희 집 경제 사정은 무척이나 여유로운 편에 속하는데 굳이 아내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장 귀한 대접을 해도 모자란데 험한 일 굳은 일을 어떻게 시키나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제가 너무 맞춰줘서 아내가 기고만장해졌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여자였는데 제 콩깍지가 너무 두꺼워서 몰랐던 거였을까요?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씀씀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기 시작했고 제 월급으로는 이제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사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상속으로 받은 상가였어요. 거기서 매달 받는 돈이 2천만 원은 좋게 되는데 상가에서 받은 수익이 고스란히 아내의 사치비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매번 호텔에서 식사하고 명품을 몸에 휘두르고
결혼 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검소하고 알뜰살뜰한 아내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죠.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는 제일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인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속도가 가장 빠르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치스러운 것은 둘째치고 아내는 가정에 충실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집안에서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난 적도 있었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런데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알게 되기 전까지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외출도 많아지고 저와 함께하는 오붓하고 알콩달콩한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내의 행동은 제게 의심을 사기에 아주 충분했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절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가장 친한 여자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도 아주 잘 아는 사이죠. 아내와 학창시절을 함께 보내서 그런지 제 친구가 아내의 친구고 아내의 친구가 제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그 친구는 저와 아내와 마찬가지로 같은 초중고를 졸업해서 특히 부모님끼리도 왕래를 종종 하시는 사이였죠. 그 친구의 이름은 세윤이라고 하고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세윤이의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혼자가 되신 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윤이의 시어머니가 되시는 분께서 재혼식을 한다고 하셨죠. 오며 가며 만나시다가 인연이 닿으셨던 모양이셨죠. 세윤이가 저희 부부에게 새로 생긴 새 시아버지께서 점잖으신 분이면 좋겠다고 걱정을 토로했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세윤이를 안심시켰고 말이에요. 그렇게 세윤이에게는 새로운 시아버지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윤이네 시부모의 재혼식이 끝난 뒤 누군가 저희 집을 쾅쾅쾅 두들기기 시작했죠. 그날은 주말 이른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덜 깬 눈을 하고 누구시냐며 현관문 잠금을 해제하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고 현관문에는 세윤이네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뒤로 사색이 된 세윤이의 얼굴과 화가 잔뜩 난 세윤이네 남편의 얼굴이 보였죠. 형님 어쩐 일로 오신 거냐고, 세윤아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제 질문을 뒤로하고 어머님은 문을 열고 성큼성큼 저희 집에 침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현관에서 일어난 소란에 아내도 눈을 부비며 안방에서 나왔고 바로 그때 나이도 많으신 어머님께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재빠르게 아내를 덮쳤고 순식간에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위아래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 진정하시라고 말로 하시라며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세윤이네 부부와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달려들어 겨우 어머님을 제 아내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게 되었고 떨어지자마자 아내를 제 등 뒤로 숨겼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내에게 떨어지자마자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으시더니 짐승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급하게 안으로 들어온다고 닫지 않은 현관문이 벌컥 열렸고 그곳엔 세윤이의 새아버지가 오셨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아내에게 이게 진짜 무슨 행패인지 깡패도 아니고 무슨 난리인가 싶더라고요. 경찰 불러서 신고하겠다는 제 으름장에 세윤이가 그러더라고요. 너 몰랐어? 네 아내 우리 시아버지랑 바람났어. 나도 오늘 알았고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어. 희영아, 네가 네 입으로 설명해봐.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어? 세윤이가 내뱉은 한마디에 피가 차게 식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아내가 제 눈을 피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세윤이네 시어머니께서 들고 오신 자그마한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희가 있던 거실의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한 장을 주워서 사진을 들여다보니 아내와 어떤 남자가 자동차에서 연인처럼 붙어있는 사진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둘이서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사진도 있었어요. 벌건 대낮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에 제 아내와 함께 찍힌 남자가 제 눈앞에 서 있었죠. 세윤이네 시아버지의 입장으로 말이에요. 상황 파악 당연히 되지 않았고 그저 멍했습니다. 그리고 저 노망난 할배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한 그때
제 몸이 더 빨리 움직였어요. 누군가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 밑에 그 할배놈이 깔려서 제게 얻어맞고 있었어요. 그리고 절 말렸던 사람 중엔 제 아내가 섞여 있었죠. 와, 정말 제 아내가 불륜이라니, 상간남이라니. 차라리 상간남이 제 또래였으면 그나마 나았을까요? 누가 봐도 제가 훨씬 더 나은데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가만히 있어도 모자란 판국에 아내가 절 뜯어말리는데 아내를 알아왔던 모든 시간을 부정하고 싶었고 제 팔을 감싸며 말리는 아내의 손길이 토끼가 치밀 정도로 역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손길을 팍 하며 쳐내고 아내를 무섭게 노려보며 물었어요. 언제였냐고 말이에요. 세은이도 설마 했는데 진짜 자신의 친구가 본인의 새아버지와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저보다는 못하겠지만 커다란 충격에 빠졌겠죠. 아내도 그렇게 무서운 제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빠르게 무릎을 털썩 꿇고 제게 손을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머리를 꿍꿍 박으면서 자신이 미쳤다고 얘기를 하다가 나가 죽어야 된다고 하질 않나? 솔직히 그날의 기억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정리했고 세은이네 가족을 보냈으며 추후에 연락하기로 약속을 했죠. 정신을 차려보니 집엔 저와 아내 단 둘만이 남았고 아내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그 기분은 느껴보지 않은 이상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비참했고 비참을 넘어서 굴욕감과 수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신발도 제대로 주지 않고 휴대폰과 지갑도 건네지 않고 아내를 집 밖에다 쫓아냈습니다. 나 오늘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가, 당장!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내는 2시간 정도 현관문 밖에서 절 기다리거나 콩콩 두드리며 사정을 하다가 친정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냥 그때부터 이혼을 바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카드 내역을 조회해보니 참,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상간남에게 모조리 갖다 바치고 앉아있었고 제가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 신기할 정도로 수많은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그동안 어떻게 아내를 대했는데 그런 헌신적인 제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아내의 불륜이라니. 게다가 상간남은 아내보다 30살은 더 많은 할아버지라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제게 고고하게 굴었습니다. 제게 자존심을 굽히지도 않았고 져주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이혼 소송을 시작하니 그때 처음으로 제게 미친 듯이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하긴 당연히 그렇겠죠. 전문대를 졸업하고 결혼과 동시에 일도 그만둬서 경력도 단절이 되었는데 지금 저와 이혼하면 당장 어떻게 위자료를 마련할 것이며 생활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처가댁에서도 소송이 아닌 협의를 해주면 안 되겠냐는 연락이 빗발쳤지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참으로 뻔뻔하십니다. 아내가 아닌 제가 불륜을 저질렀으면 협의 이혼하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 제게 이러지 마시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지 못한 본인들을 탓하시고 아내를 잡으세요. 라고 일갈했죠. 그렇게 저와 아내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왁대한 위자료를 제게 물어내야 했죠. 저는 그 일을 겪은 이후로 더 이상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되었고 여전히 악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와 이혼을 하고 곳에 세윤이가 동창들 사이에 이야기를 퍼다 날랐던 모양인지 아내는 저희 동창들 사이에서 매장이 되었고 저는 불쌍한 놈이 되어 있었죠. 쪽팔려서 모임들도 모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제게 벌어져서 너무 힘들었네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 이렇게 이야기를 글로 써서 풀어낼 수 있었지만 그간 많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제 사연을 털어놓으니 후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일 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